3번 피투자자의 힘. 이제 요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이제 배우는 거야. 힘은 뭐랑 비슷하다 그랬어? 의결권. 네, 의결권. 자, 밑줄 칠게요.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지배력은 뭐 행사하기 위해서요? 그 회사의 경영을 하기 위한 거야. 경영은 두 가지 정책이죠. 영업 정책과 재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현재 능력을 갖고 있으면 힘이 있다고 돼 있어요. 자, 이거 갖고 장난 못 치겠지? OX 문제를 만들 게 없어요. 근데 OX 문제를 만들 게 딱 하나가 있어. 이게 다른 학교에 말 문제 내는 것들을 내가 옛날에 다 입수했었어.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거든. 학교 교수님들이 낸 거니까. 거기 현존 권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존 권리를 잠재적 권리라고 하면 틀려요. 알겠죠? 요것만 장난칠 수 있어. 말 갖다 장난치면 잠재적 권리. 그래서 현존 권리에다 동그라미 꼭 쳐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지분이 40%야. A 회사가 B 회사의 지분이 40%야. 근데 B 회사가 여러분들 B 회사가 전환사채 같은 거 발행할 수 있죠.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보통주가 아닌데 사채를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교환되는 사채를 전환사채라고 하지. 근데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전부 다 얘가 취득한 거야. 알겠어? 전환사채를. 그럼 전환사채는 뭘 할 수 있어? 행사를 할 수 있지. 그래서 if 행사를 하면 지분이 40%에서 60%로 늘어나. 됐어? 그럼 이거 연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연결해야 돼요. 알겠어? 에이, 내가 지금 행사하면 지분이 60% 되잖아. 잠재적 권리도 다 포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60%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잠재적 보통주, 복합금융상품도 여러분들 고려해야 돼. 그래서 60%로 판단해. 근데 지금 지분율은 40%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때는 60%를 쓰고 지금 현재 연결할 때는 40% 쓰는 거야. 그리고 행사되면 60%로 바꿔갖고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요거를 지금 요 시점이 1월 1일이야. 근데 여러분들 전환사채를 딱 구입하게 되면 바로 행사하도록 안 만들어 놓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X 1년 7월 1일부터 행사가 가능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1월 1일 날은 연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왜? 현존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 권리이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이게 1월 1일부터 행사 가능해. 그럼 연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거 얘기야, 현존 권리. 혹시나 몰라서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볼게요. 둘 이상의 투자자 각각이 다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일반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이건 무슨 말이야? 두 명이 갖고 있다는 거지. C의 지분을. 이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두 명이라는 거야. 그럼 둘 이상이 갖고 있으니까 아무도 지배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지배하는 거야? 지분이 높은 사람이 지배하는 거지. 그래서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더 힘이 있는 사람이 경영권을 행사한다. 유의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럼 뭐예요?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겠지? 그래서 얘가 51%고 얘가 49%면 당연히 A가 지배력을 갖고 있을 거예요. 요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 딱 한 번 나왔어. 요거. 이게 오답이었어. 나머진 다 정답으로 나왔고, 둘 이상의 투자자가 각각이 다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일반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아무도 지배력을 갖지 못한다. 그렇게 나왔어.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더 유의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나왔어. 2014년도 문제야. 여러분들 아마 확인될 거야. 내일 퀴즈에 나올 거니까. 그거 말고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끝. 자, 그 다음에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힘을 갖게 하는 권리. 힘은 권리에서 발생한다. 당연한 거죠. 의사결정을 하면 의결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현존 권리에다 다시 동그라미. 잠재적 권리가 아니야. 현존 권리만 잘 보시면 돼. 맞는 문장으로 나올 거고. 그럼 그 권리는 거의 뭐랑 똑같을 거다. 의결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의결권 이와 비슷한 권리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약정과 결합해서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상법 배웠으니까. 여러분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선주는 의결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의결권이 아예 없었어. 알겠죠? 근데 요즘에는 상법이 개정돼 가지고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도 발행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의결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율을 판단해야 되잖아. 지분율 판단할 때 보통주로만 판단하는 거야? 우선주 포함해야 돼? 우선주는 빼는 거지. 의결권이 없잖아. 근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가 있다면 지분율 포함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실질적인 권리. 네.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 방어권 볼게. 투자자는 자신의 권리와 다른 투자자들이 갖는 권리가 방어권인지를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방어권만을 보유한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없거나 다른 당사자가 그러한 힘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방어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됐죠? 방어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예, 그 얘기만 해줄게. 예, 우리 판단은 다 의결권으로 하는 거야. 알겠죠? 보통주 갖고 있는 사람들. 자, 내가 이제 은행이야. 은행 A 기업이야. 근데 돈이 되게 없대. 예, 그래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 얼마를 빌려달라 그러냐면 항공회사인 거야. 지금 난리죠. 우리 여행을 못 가잖아. 나 사실 지금 여행 가고 싶거든. 지금 책 다 쓰고 이제 좀 한가해가지고 이 시험 끝나고 객관식 시간까지 일주일이 있잖아. 나 날라야 되는 거지. 열심히 일한 사람 떠나야 맨날 가거든. 근데 올해는 못 가. 짜증나. 예. 그래서 항공회사 3조만 줘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잖아. 우리나라 국영기업인데 내가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 예. 그래서 위에서 눈치 주니까 3조를 빌려준 거야. 근데 빌려줬는데 또 빌리면 내가 3조 못 받죠. 그러니까 차입계약서에 이렇게 쓰는 거야. 추가적으로 돈을 못 빌리도록 적어놓은 거야. 그러면 원금 상환해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방어권이야. 알겠지? 내가 이 회사 지분 갖고 있어? 아니면 방어권만 갖고 있어? 방어권. 내가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어. 그 자산 취득하는 행위 그 자체, 조그만 행위만 딱 방어하는 거야. 뭐 자산 취득하거나,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면 항공기 리스하거나 너무 비싸죠? 그런 것만 막는 거잖아. 그런 행위만. 알겠죠? 이거는 의결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지, 힘하고는. 그래서 방어권만을 보유한 사람은 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 얘기야.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뭐 A만 볼게.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대여자의 손실로 유의적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는 차입장의 행위를 제한하는 대여자의 권리. 이런 것들은 의결권과 상관없으니까 힘 판단할 때 고려하지 말라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딱 한 문장만 중요해. 일반적으로 권리는 힘에서 나온다. 의결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주와 같이 의결권의 권리를 갖고 있는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는 기업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문장 있잖아. 제일 처음 해봤던 거.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의결권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볼게. 그러니까 우리는 의결권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쪽이 제일 중요해요. 말문제 나올 때. 자, 1번 볼게.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로 힘을 가지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60% 갖고 있다.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그냥 힘 있다고 보는 거라. 그 얘기죠? 자,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다른 요소가 없다면 다음 상황에서 힘을 가진다고 돼 있어. 자, 힘을 왜 가지는 거죠? 두 가지 이유야. 지배력은 기업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야. 결정을 하려면 어디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 이제 상법 배웠으니까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기구를 뭐라고 해? 두 글자. 여러분 진짜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용어들은 좀 알아야 되는데. 기관이라고 해요? 회사법에서 기관 두 개밖에 안 배워. 뭐하고 뭐야? 그쵸? 주총과 의사결정? 그쵸? 이거 주총에서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사회에서 하는 거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주총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A.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자의 결의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 얘기야? 주총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주총은 거의 과반수 결의가 되지? 뭐 아니면 특별 결의사항만 아니면. 그쵸? 그건 여러분 따로 외우세요. 난 까먹었어. 자, 그 다음에 B 볼게.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를 의결권 과반수의 보유자의 결의로 선임할 경우.
그래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의사결정기구.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사회. 그러면 이사회는 당연히 지분율이 많은 사람들이 이사회 구성원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소수주주권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야. 그냥 규칙 중심. 동그라미 2번. 이제부터가 진짜야.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나 힘을 가지지 않는 경우. 이제 무슨 얘기야? A가 B의 지분을 60% 갖고 있는데 A와 B의 합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지. 옛날에는 무조건 이것도 만들었어야 돼. 근데 지금은 만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줄 볼게요.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다면 피투자자의 힘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되더라도 힘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무조건 힘을 갖는다. 틀린 문장이야. 60%가 되더라도 연결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자, 그래서 그 밑에 얘가 중요해요. 정부, 법원, 파산관제인 채권자, 청산이, 감독당국이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면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힘을 가질 수 없다라고 돼 있어. 됐어? 그래서 그냥 관제인하고 법원 거기다 하면 동그라미 쳐놔. 자, 이런 얘기야. 봐봐. A 회사가 이제 이해를 해야지 이 문장을 이해할 거냐. A 회사가 B 회사의 지분을 60% 갖고 있는데 이 B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적자가 무진장 난 회사야. 알겠어? 적자가 무진장 난 회사니까 그래도 60% 갖고 있으니까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적자가 나고 망해가고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우리 중국회계에서 배운 부채를 재평가하는 걸 배워야 돼. 채권 채무 재조정. 원금 이자를 깎아주거나 아니면 기업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출자 전환을 하거나 그래서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10% 이상 10% 미만 그런 걸 해야지 살릴 수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들이 은행들이 다 이제 빚을 갖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은행들이 이 회사 망하게 한다. 그럼 망하는 거야. 알겠죠? 파산. 나는 그냥 원금 안 받고 끝내겠다. 추가적으로 돈 더 줘봤자 이 회사 망할 거니까 그냥 파산시키면 끝. 근데 다시 살리기로 한 거야. 알겠어? 그것을 기업 구조조정 절차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다시 살리기로 하면 어떻게 돼? 얘가 빚을 1조만큼 또는 뭐야 진짜 큰 기업은 30조만큼 막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채권 채무 재조정하고 60%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경영 잘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사장을 법원에서 보내게 돼. 알겠어? 파산관제인 또는 법원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대부분 다 옛날에는 이제 누가 간 거냐면 금융감독원이나 기획재정부, 행정고시 붙으신 아주 높으신 분들이 퇴사하면 퇴직하면 이쪽에 사장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법원이 지배하고 있는 거지 경영권 행사를. 알겠죠? 그럼 이때는 A 회사는 요거 연결 안 하는 거야. 이거 알겠죠? 내용 알겠죠?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의 매물들이 되게 싸게 나왔던 해가 딱 두 번 있었다 그랬지? 1998년에 IMF 그리고 2007년도에 리먼 브러더 사태 딱 두 개가 있었어. 그냥 IMF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생명회사가 뭐예요?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의 차이는 알죠? 화재보험 뭐 사고 나면 바꿔주는 거고 생명보험은 나 죽으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나의 생명보험을 5개를 들어놨어요 지금. 알겠죠? 난 죽으면 우리 와이프는 10억을 받게 돼. 알겠어?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알겠어? 자, 삼성생명이야. 그리고 삼성생명 다음에 2위 회사가 있어요. 옛날에 이름이 대한생명이었어. 이 대한생명은 사실 한국계 자금이 들어온 회사가 아니에요.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서 2위의 생명회사였어. 근데 IMF 때 이 회사도 힘들었겠지. IMF니까. IMF 때는 모두 다 돈이 없으니까 모두 다 계약을 해지하는 거야. 생명보험. 그래서 나도 돈이 없으면 계약 해지해야지. 그럼 다 돌려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법원에 파산관제가 들어갔어. 근데 파산관제가 들어갈 때 이 지분을 누가 인수했냐면 한화그룹이 인수했어. 그래서 이름이 한화생명으로 바뀐 거야. 지금 한화생명이 2위예요. 알겠죠? 생명회사 중에서. 그때 이 회사가
대한생명이 흑자로 바뀔 때까지 법원에서, 이 법원은 이제 채권자들이었는데 이 은행은 다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데서 지분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결정을 했어. 파산관제인 보내갖고 3년 동안 경영하라고. 알겠어? 그래서 몇 년 경영했냐면 5년 동안 경영했어. 그래서 5년 동안 하나그룹에서 연결 안 했어. 알겠어? 그런 다음에 2003년 이후에 흑자로 전환되고 거의 빚을 다 털면서 이게 연결로 들어왔던 거야. 그런 경우에 연결 배제할 수 있어. 이해 가죠? 네. 요 문장만 이해하면 돼. 자, 요 문장 중요해. 네. 예외가 항상 중요한 거야. 말문제에서 오답 낼 거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자, 세 번째 볼게. 자,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가지는 경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40% 갖고 있는데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 그 얘기죠. 네, 이제 규칙 중심이 아니야. 사실 판단해야 돼.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말문제 이렇게 나오겠지?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면 힘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나오겠지?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음 예에 따라서 힘을 가질 수 있다. 얘가 5개가 있어요. 자, A, 제목에다 밑줄쳐.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의 약정. 제목, B,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C, 투자자의 의결권. D, 잠재적 의결권.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A, D를 다 고려해라. 됐죠? 네. 근데 결론은 포인트 있잖아. 포인트. 의결권 과반수 보유로 힘을 가지는 경우, 힘을 가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가지는 경우. 제가 A, B, C 5개 써놨지? 네. 그래서 그거 설명할 거야. 됐어? 네. 이건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뭐라 그랬어? 40%임에도 불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경우. 그거 배우는 거지. 10%일 때, 5%일 때도 연결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계약상의 약정. 자, 이제 어떤 S그룹의 S기업이 자, B기업의 지분을 40%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S그룹의 펀드 회사가 있는 거야. 투자자들이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S그룹의 펀드를 사야 돼. 사다 보니까 얘의 지분을 20% 갖게 된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 S그룹의 펀드는 제가 아까 말했죠. 의결권 행사 목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펀드 회사 주총에 참석해가지고 내 지분이 10%면 10%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알겠어? 계약상의 약정. 자, 어떤 얘기냐?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요 20%의 권리를 위임해버리는 거야. 됐어? 같은 계열사니까 위임을 해버리는 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그러면 나는 지분이 40%이지만 주총에서 의사결정을 몇 퍼센트 할 수 있어? 60%. 그래서 판단을 할 때 60%가 되니까 지분율이 40% 미만이더라도 힘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판단을 할 때는 60% 써야 돼. 근데 우리는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죠. 이제 연결재무제표 만들 거란 말이야. 만들 때 회계 처리할 때는 40%로 해야 돼. 내 지분은 40%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네, 2개 차이 알겠죠? 이거 이해 가죠? 계약상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자, 두 번째, 그 밖의 계약상의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1번과 2번은 똑같아요. 똑같은 거야. 자,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상법 배웠죠? 우리나라는 주식 한 개당 의결권 몇 개 줘? 한 개. 예? 우리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한 주 산 건 의결권 10개 안 주죠? 그렇게 발행할 수 없어. 다른 나라는 그 나라 상법에 대해서 발행하는 거니까 20주가 발행된 회사인데 10주 할 때는 의결권을 2개 주는 계약상의 약정을 체결한 거야. 얘한테는 10주인데 의결권을 1개 주는 거야. 원래는 동업이죠. 10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판단해보면 내가 66.7이 되고 이 사람이 33%가 되죠. 3분의 2가 되고 나한테는 의결권을 2개 주니까 그런 계약상의 약정이 있다면 발행할 때 주식을 발행한 사람과 그럴 때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됐죠? 나한테만 의결권을 많이 줄 때. 똑같은 얘기야. C, 투자자의 의결권. 이건 뭐야? 지분 판단하라는 거지. 이건 당연한 거야. 지분은 당연히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냥 의결권 얘기야. 몇 퍼센트인지. 자, D가 중요한 거죠. 잠재적 의결권.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전화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회계사들한테. 특히 고급 회계로 전화 진짜 많이 받아요. 선배님 연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관계기업 지분법 적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듣도 못도 보지 못한 사례들이 나한테 막 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난 듣지도 않고도 야, 그 회사 전환사채 발행했냐? 이거야. 답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B 회사가 B 회사 40%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B 회사가 처음에는 보통주가 아닌데 일정한 권리 행사를 하면 보통주로 바뀌는 금융상품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잠재적 보통주라고 하죠. 우리 주당익에선 잠재적 보통주라고 했고 우리 단원 이름은 뭐였어? 복합금융상품, 부채요소랑 자본요소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할게. 전환사채 발행했다고 할게. 그래서 이 40%는 B회사가 100주를 발행했는데 얘가 40주를 갖고 있는 거야. 됐어? 그 상태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전환사채는 지금 아직 행사되지 않은 거야. 행사가 안 됐는데 100주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야. 됐죠? 네. 전환사채를 행사하면 100주가 교환되는 거야. 근데 이 전환사채를 누가 다 구입한 거야? A회사가 전부 다 구입한 거야. 됐죠? 그럼 권리 행사를 하면 내가 주식으로 바꿔달라고만 하면 내 지분이 몇 %로 바뀌어요? 70%로 바뀌죠? 네, 봐봐. 100주가 있는데 40주였어. 이거 권리 행사를 해버려. 아직 행사가 안 됐는데 권리 행사를 해. 그럼 100주가 늘어나지. 네, 그리고 내가 100주를 전부 다 교환할 수 있으니까 70%로 바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잠재적 보통주가 있으면 판단을 할 때는 70%로 판단하는 거야. 50%가 넘으니까 연결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아직 행사 안 했지? 회계 처리할 때는 40% 써야 돼. 그래서 판단할 때랑 회계 처리할 때가 달라. 요 이해 가죠? 네. 자,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다 이해 갔으려고 넘어가고 14페이지 볼게요. 자, 포인트 피투자자에 대한 힘 유결권 있죠? 요게 가장 많이 나와요. 오답 낼 수 있는 게 요거야. 그러니까 요거 별표 2개 쳐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빨리 정리해 줄게.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의결권을 과반수 보유하는 투자자가 의결권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왜? 첫 번째, 주총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박스죠. 두 번째, 의결권 과반수 넘더라도 60% 이상이 되더라도 힘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어떨 때 그 회사가 망해가서 채권자나 법원에서 사장을 보냈을 때, 그때는 내가 60% 있더라도 의결권 행사 못해. 그래서 법원 파산관제인 채권자들이 사장으로 가 있을 때. 이제 알죠? 두 번째, 의결권이 과반수 미만이더라도 힘을 가질 수 있는 경우. 네 가지를 보라는 거지. 계약상의 약정. 아까 설명했죠. 펀드회사 위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나한테 의결권이 2배 있는 거. 계약상의 약정. 세 번째, 투자자의 의결권은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거고 40%는. 네 번째,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있을 때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갈게.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D 잠깐만 볼게. 맨 마지막 줄 보시면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행사 가능성이나 전환 가능성은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거든. 다시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잠재적 의결권의 그 밖의 파생상품의 행사 가능성이나 전환 가능성은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어. 근데 전환사채를 20 사서 내가 지금 행사를 하면 내 의결권이 60%를 넘어가. 그럼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연결 어떻게 한다 그랬지? 두 회사 재무제표 단순 합산한다 그랬지. 그쵸? 그럼 내 당기 순이익이 100억이야. 근데 B회사는 당기 순손실이 마이너스 100억이야. 두 회사 재무제표 단순 합산한다 그랬지. 그럼 적자가 들어오네. 연결 재무제표 만들면 내가 손실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잖아. 내 지분만큼. 그럼 내 재무제표에 손실 잡히니까 이상하잖아. 주주총회 이거 차입도 안 될 것 같고 위험할 것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이거 행사 안 할게요. 그럼 연결 안 해도 되지. 근데 이 회사가 이익이야. 그럼 나 행사할게요. 그럼 연결해야 되지.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지.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행사를 하든 안 하든 행사한다고 가정하고 포함시켜야 돼. 판단할 때. 그 얘기야. 요거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요거 관계기업 투자에서 똑같은 문장이 있어. 거기서 항상 오답으로 나와. 알겠죠? 그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4페이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예제. 그래서 옆에다 눈이라고 쓰세요. 그냥 모든 책에 다 있을 거야. KIFRS의 힘을 판단하는 사례가 한 1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7가지 집어넣는 거야.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판단하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 전 설명할 거야. 네.
앞에 있는 내용들 좀 읽어보실 때 여러분들 이해하려면 이거 설명해야 돼. 완전 실무적인 거예요. 상황 1 볼게. 자,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48%를 취득하고 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의결권은 수천 명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의결권의 1%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때 뭐 다른 약정도 아무것도 없다. 그때 뭘 판단하는 거야?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A가 이제 B의 주식을 48% 갖고 있고 나머지 주주들이 있는데 나머지 주주들이 다 1% 미만이라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어떤 계약상의 약정을 써가지고 얘한테 52%만큼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지. 주식이 널리 분산됐다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때는 50% 미만이더라도 연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규칙 중심이 아니라 원칙 중심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읽어보시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을 거야. 네, 해설. 맨 마지막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힘의 기준을 충족하는데 충분히 지배적인 의결권을 지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 여기 가죠? 네. 근데 만약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지금 48%를 갖고 있어. 근데 C라는 주주와 D라는 주주가 갖고 있어. 근데 이게 52%죠? 52%니까 얘가 22%를 갖고 있고 얘가 30%를 갖고 있어. 자, 그러면 요건 연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때 모르는 거야. 이 기준서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 네. 그때 달라요. 기준서에 답이 없어. 이게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의 한계야. 근데 요 C하고 D가 부부야. 그쵸? 네, 그럼 의결권 행사 같이 하겠지? 그럼 이때는 연결 안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의 특성까지도 봐야 되는 거야. 기준선이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널리 분산되어 있으면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널리 분산되어 있지 않으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뭐 부부일 경우에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얘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말이 돼요? 전문가적인 판단을 해볼 때. 부부가 같은 의사결정을 해요? 결혼해보면 알아? 농담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게. 상황이. 투자자 A 볼게. P투자자의 의결권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투자자 12명이 5%씩 P투자자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게 40%인 상황. 그 다음에 나머지 12명이 5%씩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판단해 봐야 돼. 이 12명이 친한 사람이고 특수관계자야. 그럼 힘 못 갖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12명이 친하고 특수관계자야. 그럼 얘네가 더 힘이 셀 거 아니야. 주주총회에서. 근데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근데 여기서는 힘을 가지고 있대. 왜 힘을 가지고 있냐면 투자자 A가 주주의 합의에서 투자자 A가 관련 활동을 지시할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선임하고 해임하며 경영진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대.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할 때 그런 권리가 A한테 있는 거야. 40%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거야? 계약상의 약정. 이 합의를 변경해야지 나머지 주주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근데 합의를 변경하려면 주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다수표결이 필요하대. 경영정책을 A가 못 쓰게 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하대. 그럼 몇 프로예요? 66.7%지. 근데 얘네가 몇 프로 갖고 있어? 60%. 못 바꾸겠네? 그러니까 얘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자, 투자자 A는 의결권 45%를 갖고 있대. 요번에는 45%를 갖고 있네요. 근데 다른 투자자 2명이 26%씩 갖고 있어. 그래서 C하고 D가 26% 갖고 있고 나머지는 뭐 널리 분산되어 있다고 돼 있지. 나머지 3명이 1%씩 갖고 있어. 3명은 중요하지 않죠. 얘네 둘이 힘을 합치면 얘 의결권 행사 못하게 할 수 있죠? 그쵸? 널리 분산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얘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됐죠?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 이런 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이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왜냐면 실무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계약서 다 읽어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상황 4 볼게. 투자자는 P투자자의 의결권 45%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주주 11명은 의결권의 5%씩 보유하고 있는데 어떠한 약정도 없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모른다. 그게 답이야. 알겠죠? 11명이 공통적인 의사결정을 할지 다른 약정이 있지 모르지. 그래서 답이 뭐라고 돼 있어? 힘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한다. 다른 계약성을 판단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된다. 왜 이딴 식으로 기준서를 만들어놔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죠? 이게 원칙 중심 회계 처리의 한계인 거야. 알겠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서 원칙 중심 회계 처리. 여러분들 회계사가 판단할 때 딱 정해준 걸로 판단하는 게 좋은 거죠? 알겠죠?
예, 그런 거야. 자, 5번 볼게. 투자자는 P투자자의 의결권 35%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주주 3명은 P투자자의 의결권 5%씩 보유하고 있으니까 15%. 나머지 의결권은 수많은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50%는 잘 분리됐어.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1%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주주들은 상의하거나 집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어떠한 약정도 갖고 있지 않대. 근데 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결정하는 것은 관련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우리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주주총회야. 최근 관련 주주총회에서 P투자자의 의결권 75%가 투표되었다라고 돼 있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얘가 35%를 갖고 있어. 됐어? 그리고 나머지 주주들은 65%가 잘 분산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행사해야 되죠. 최근에 주주총회 투표율이 75%인 거죠. 그럼 내가 35%를 가지고 있으니까 100%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출석률로 판단을 하는 거야. 35 나누기 75 하시면 46.67%가 되죠. 50% 미만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건 힘 가지고 있어, 못 가지고 있어? 못 가지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거의 안 나가니까 주주총회 출석률이 50%야.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게 70%인 거지? 이때는 연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실무에서 이걸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어떤 샤프한 회계사가 내가 한 지분을 43%를 갖고 있는 회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연결의 범위를 결정하려면 A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의 주주 명단이랑 지분율 몇 프로 갖고 있는지 엑셀로 파일 주세요. 일단 회사한테 말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런 회사가 있어. 43%나 35%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 무조건 관계기업 투자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에 얼마나 출석했는지 출석률 좀 알려주세요. 샤프한 회계사야. 요 얘기야, 요 얘기. 이거 실무에서 하는 얘기야. 알겠죠? 제가 실무 강의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 회계사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잘하고 있다고.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 투자자 A는 의결권 70%를 보유하고 있대. 투자자 B는 P투자자의 의결권 30%와 투자자 A가 갖고 있는 의결권의 절반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A와 B가 있는데 A가 70%를 갖고 있고요. 얘가 30%를 갖고 있어.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뭘 갖고 있냐? B가 A가 갖고 있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어.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이겠네. 행사가 안 됐겠지? 근데 우리는 잠재적 보통주도 고려해야 되죠. 그러면 행사가 된다면 반을 취득한대. 그럼 얘가 35%가 되고 얘는 35%가 빠지니까 얘가 힘을 갖고 있는 거네. 그래서 B가 힘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지금 판단하는 거야.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현존 권리 또는 행사를 할 수 있는 판단을 해야 되지. 그쵸? 볼게. 자, 옵션은 앞으로 2년 동안 깊은 외가격 상태인 고정가격으로 행사될 수 있고. 자,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깊은 외가격. 들어봤어? 네, 중국배 때 가르쳤어. 이것 때문에 계속 이런 용어들을 가르치는 거야. 자, 내가격과 외가격의 차이가 뭐예요? 내가격. 행사 가격이 100원인데 지금 주가가 150원이라는 거지. 행사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깊은 내가격이면 행사를 할 거야. 65%가 되지.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앞으로 2년 동안 외가격 상태래. 그러니까 지금 행사 가격이 100원인데 아니 행사 가격이 100원인데 주가가 50원이라는 거지. 그럼 행사 안 하겠지? 행사 안 하니까 권리가 없는 거지 뭐. 그럼 누가 힘을 갖고 있는 거야? A가 아직도 힘을 갖고 있고 B는 힘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지. 됐죠? 그거 나온 문제야. 자, 상황 7번은 거꾸로야. 그냥 대충 이런 거야. A, B, C가 있는데 D가 있는데 주식을 3분의 1씩 갖고 있어. 근데 얘가 콜옵션을 갖고 있는데 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면 내 지분이 몇 프로로 바뀌냐면 60%로 바뀌어요. 33%에서. 됐어? 근데 요거는 깊은 외가격이 아니야. 내가격 상태야. 그럼 행사하겠지? 그러면 요걸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상황 7번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야. 다시 투자자 A와 다른 투자자 2명이 P투자자의 의결권 3분의 1씩 보유하고 있는데 P투자자 사업활동은 A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대. 그래서 지분상품 외에도 투자자 A는 언제라도 고정가격 그리고 깊은 외가격 상태나 깊은 외가격 상태가 아닌 거기다 밑줄 치면 되겠죠?
외곽의 상태나 깊은 외곽의 상태가 아니다. 근데 내각의 상태니까 행사하겠지. 그래서 그걸 행사하면 투자자의 의결권을 60%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채무상품이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투자자 A는 시너지 실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행사된다고 가정해야 되니까 60% 쓰는 거고. 근데 이건 뭐야? 판단할 때만 60% 쓴 거야. 행사되기 전까지는 3분의 1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됐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중에서 그나마 좀 볼 거는 상황 6하고 7이에요. 끝.